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가 국내에 공장을 짓는 건 23년 만입니다. 노사 상생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효과와 과제 짚어봅니다. 증시와 연계된 금융상품 ELT가 지난해 51조 원 넘게 팔렸습니다.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인데 은행들이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1, 2위 조선사인 두 회사가 하나가 되면서 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설 선물용 택배가 급증하는 요즘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소액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잠시 후에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식을 갖고 노사 상생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에 닻을 올렸습니다. 먼저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지 7개월 만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광주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현대차가 단체 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 조금씩 양보한 결과입니다.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 때까지 단체 협약을 유예하는 대신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과 쟁의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부속 결의서를 추가한 것입니다. 협상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모두 7천억 원을 투입해 완성차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2021년 하반기부터 연간 10만 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영 SUV를 생산합니다.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3,500만 원 수준으로 주 44시간 근무합니다. 현대차 임직원 평균 연봉의 절반이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대신 광주시에서 주거와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강력 반발하며 간부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그렇다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것은 투자 금액 유치입니다. 합작법인 출범에는 자본금 7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본금 약 2,800억 원 중 40%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60%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기 자본금 외에도 투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자동차 업계 불황으로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등 민주노총의 반발입니다. 노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위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데 이런 협상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밀실에서 비밀리에 숨겨진 채로 진행이 되다 결과만이 그리고 지금도 그 문구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무엇보다 생산 예정인 소형 SUV 판매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시장 수요가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소형 SUV는 14만여 대입니다. 국내 시장만 보면 지금 소형 SUV 시장이 포화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장의 경쟁이 생기면 그다음엔 새로운 차종,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 공장 가동까지 남은 2년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기대도 큽니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런 지역 상생 모델을 다른 업종과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활력 회복에 힘을 쏟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활로를 열어줄 돌파구로 평가됩니다. 일자리와 지역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 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탄력을 받은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역과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모델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 뒤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세제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이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이 된다면 중국이나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부는 올 상반기 지자체 두세 곳에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을 적용해 고용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벌써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휩쓸고 간 거제, 군산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네, 극적 타결 과정과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남은 과제를 풀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자, 이번에 이제 극적으로 최종 타결된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다소 언급됐었는데 이 그동안 타협의 걸림돌이었던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었습니다. 이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 이 조항인데요. 한국노총과 지역 노동계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한 번 정하면 5년간 바뀌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을 해서 반발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가 양보를 했습니다. 바로 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한 건데요. 다만 단서는 추가했습니다. 5년이라고 못 박지 않고 경영 상황에 따라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이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을 또 현대차가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씩 양보를 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짓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의미도 좀 살펴보죠. 네, 업계 평균 임금보다는 다소 낮지만 임금을 주는 대신 사회복지 혜택을 늘려주는 게 이 광주형 일자리 핵심인데요. 예. 광주 인근에 조성된 빅그린 산단 내에 18만 9천 평, 축구장 60개 크기 부지의 공장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평균 초임이 3,500만 원인데 대신 주택 임대와 복지 등 혜택으로 연 1,000만 원을 지원받고 연 800만 원가량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육아와 교육,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운영을 합니다. 또 이미 인프라 구축 등 일부 비용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오늘 확대 간부 파업에 돌입을 하면서 앞으로도 강하게 투쟁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현대기아차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도 거부를 한 상황이라 앞으로 정부와 대결 양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의 의미, 그리고 노사관계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노사관계가 좀 이러한 어려움에 98년도처럼 뭐 정리하고다 뭐다라는 그런 또 극렬한 갈등으로 표출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기를 뭔가 새로운 좀 전향적인 변화의 기회로 좀 잘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제조업은 고임금과 비효율, 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약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광주형 일자리가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될지 앞으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금융상품 가운데 증시와 연계된 주가 연계 신탁, ELT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원금 손실 우려가 큰 고위험 상품인데 지난해 51조 원 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 위험성에 대해선 고객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안전 판매 우려가 크다며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규준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60대 조모 씨는 집을 판 돈 11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려고 한 시중은행을 찾았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돈이었는데 직원은 대뜸 수익률이 더 높다며 ELT 상품을 권유했다는 게 조 씨의 설명입니다. 이 창국 직원이 굳이 정기예금이
이자가 좀 적으니까 조금 높은 게 있으니까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거니까 이걸 가입하시라고. 6개월에 이자가 나오니까 이제 원금까지 다 나오니까 그것만 믿고 했죠. 주가하고 연계된 상품이다. 어찌다 이렇게 했으면서 저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다른 은행을 찾았다가 같은 상품을 권유받은 김모 씨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합니다. 검사를 테스트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체크하니까 이게 안정형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사모님 이거 가입할 수 없다고 이게 공격형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다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이제 시키는 대로 제가 하는 거죠. 주가 연계 신탁 ELT는 홍콩과 유럽, 일본 등 지수 3개를 연계해 지수가 애초 설정한 기준 이하로 빠지면 최대 3년간 돈이 묶이거나 원금의 40에서 100%를 손실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지난해 대형은행 5곳은 이런 고위험 상품을 총 51조 2천억 원 팔아치웠는데 전년보다 7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불안전 판매를 우려해 각종 검사를 통해 이런 고위험 상품의 판매 자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판매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상을 더 높인 은행도 있습니다. 저녁에 5천만 원까지 하면 더 이상 해도 수적이 안 되니까 안 해야지. 이제 1억까지 되니까 더 해도 되겠네. 설명을 해도 고령이나 약간 뭐 이제 금융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못 알아듣죠. 일반 직원들도 잘 모르고 파는 정도.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을 위한 과열 경쟁 속에 원금 손실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이렇게 불안전 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감원이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도한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 ELT라는 상품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이 투자 상품은요, 위험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ELT는 그냥 고위험 상품도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매우 높은 위험, 그러니까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상품은 이 유럽과 홍콩 지수 등 이 해외 지수 3개와 연계를 해서 상품 구조를 좀 보시면요. 이 최초 본인이 가입했던 시점의 지수와 6개월, 12개월, 18개월 등등해서 이 특정 시점의 지수 이 2개를 비교를 해서 일정 수준 밑으로 지수가 확 내려갔다 그러면 그 시점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원리금이 미뤄지게 되면 이 상품의 만기 때나 돼서야 이제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만기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6개월째나 돼서야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상품은 이 최초에 가입했던 시점의 지수 대비 만기의 종가 기준으로 40% 넘게 빠졌다고 하면 원금 손실이 원금의 40%에서 전액까지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국이 올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밝힌 올해 이 검사 계획 초안을 좀 봤는데 이 고위험 상품 등에 대한 불안전 판매 점검이 이 초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모해가지고 불안전 판매에 대한 뭐 감독 강화 또는 검사 강화 표해가지고 무슨 신탁 상품 이렇게 이런 정도로 나왔. 이런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구나. 종합 검사 이런 거보다도 부분 검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현재 이 금감원의 올해 검사 계획은 이 금감원 내에 은행, 보험 등 각 검사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검사 일정을 조율을 하는 이 감독 총괄국 여기다 초안은 보낸 상황이고요. 이 감독 총괄국이 현재 금융위원회와 이 세부 조건, 기준 등을 두고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사 대상에 어느 금융사가 포함이 될지도 관심인데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방향은 좀 정해졌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불안전 판매 검사 타깃은 이 금감원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이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걸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으로 가장을 해서 검사를 나간 건데 네. 여기에서 적발된 금융사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영팽에 관련된 사항은 그 소비자하고 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검사 관련해서는 가만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유가 저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할 때 좀 더 참고를 한다.
네, 들으신 것처럼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조 60점 미만,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요.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한 곳,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한, 농협, 하나은행 이런 곳이 있고요. 미흡 등급도 역시 심각하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흡과 저조 등급 위주로 해서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아직 이 특정 금융사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확정되는 시기는 이 검사 계획안이 다음 달 20일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이 되는데요. 이게 통과되고 난 뒤인 3월 말 정도가 되면 어디 나가겠다라고 하는 특정한 금융사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합작법인을 만들고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인데요. 합병이 성사되면 국내 조선업계는 빅2 체제로 재편되고 글로벌 조선업계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손소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산업은행 자회사가 된 대우조선해양. 저가 수주, 분식회계, 업황 불황 등으로 수차례 파산 위기를 맞았지만 13조 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아 가까스로 회생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작업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내 1위이자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파트너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재편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어 우선적으로 M&A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조건부 MOU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역할을 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아래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입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보유주식 6천만 주 전량을 합작법인에 현물 출자하면 합작법인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산업은행은 또 최대 2조 5천억 원의 유동성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은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갑니다. 매각이 성사되면 국내 조선업계는 빅3에서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중공업, 빅2로 재편됩니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도 방지할 수 있고 각각의 강점을 고려한 전략적인 수주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수익성 개선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산업은행이 또 다른 잠재 매수자인 삼성중공업 측에도 인수 의향을 타진할 예정인데다 각사 노조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SBS CNBC 손소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세계 2위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1위 현대중공업품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정부와 산은이 현대중공업을 택했는지 그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인수하는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동안 조선업은 혹독한 구조 조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업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부터 주력인 액화 천연가스, LNG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등의 수주가 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서 6척의 VLCC를 수주를 했는데요. 현대중공업도 역시 최근 유럽 지역의 선사로부터 원유 선박 2척을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바닥을 치고 회복세를 되찾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미뤄왔던 조선업 재편의 적기다라는 판단이 이번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동안 워낙 불황이어서 저가 수주 출혈 경쟁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나아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이제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대우조선해양은 쉐빙선이나 잠수함 등 특수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기술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본격적으로 친환경 기술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세계 조선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아무래도 원동력, 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메가톤급 조선사의 탄생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훨씬 유리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합치려면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이것을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기업 결합 심사에는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서 거래까지 마무리를 짓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사 노조의 반발도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두 회사 간 결합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 등을 우려해서 노조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노조를 설득할 방안도 함께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4분기만 놓고 보면 스마트폰뿐 아니라 실적 효자인 반도체도 부진했습니다.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4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60조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10.2%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28.7%나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반도체 경기 하강과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7조 7,700억 원으로 3분기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스마트폰이 포함된 IT와 모바일 부문은 매출 23조 3,200억 원, 영업이익이 1조 5,100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지 못한 것은 2016년 3분기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의 경우 5G 폰과 폴더블 폰 수요에서 반도체의 경우 비메모리 공략에서 각각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75%나 차지하지만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광고를 보면 성능이나 효능은 잘 보이는 위치에 부풀려 표시하면서 사용 조건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불리한 내용은 작게 잘 안 보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꼼수 광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일부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광고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같이 99.9%의 유해물질 제거를 강조하지만 실제 사용 시 효율은 60% 내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험실에서 나온 수치를 광고에 활용한 건데 이처럼 광고 내용과 실제 사용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제한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제한사항은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 광고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거나 어렵고 모호한 문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사항의 형식적인 제시는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3대 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한사항 표시를 큰 글씨로 뚜렷하게 해야 하고 위치도 광고 내용의 핵심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해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돼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광고 내 모든 용어를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 내용에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을 때만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내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건지 또 광고와 얼마나 가깝게 붙여야 하는지 등 정해지지 않은 요소가 많아 당분간 광고업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요즘 문자 사기,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소액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류정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입력한 배송지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주소를 수정해달라며 수상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가 도착합니다. 얼핏 보면 진짜 택배기사가 보낸 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바로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됩니다. 그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소액 결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명 택배업체를 사칭한 문자 스미싱 범죄입니다. 스미싱을 예방하는 앱을 설치하면 택배 스미싱으로 의심이 되는 문자가 도착할 때 경고 팝업이 뜹니다. 스미싱 탐지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인터넷 주소를 검사해주고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별해줍니다. 이렇게 위험 경고가 뜨면 문자 메시지를 읽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악성 코드 설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예측한 올 설 명절 우편물은 1,900만 개입니다. 게다가 택배업체가 빠르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SMS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다 보니 택배 스미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수록 노련해지는 스미싱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스미싱 여부를 판별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찾아 허용 안함으로 설정해 의심되는 것들을 사전 차단하거나 소액 결제 금액의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특히 회의록에서 점진적 금리 인상이란 표현을 삭제해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연방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로 유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지만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We continue to expect that the American economy will grow at a solid pace in 2019, although likely slower than the very strong pace of 2018.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도 강하다에서 탄탄하다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중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기존의 금리 인상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The case for raising rates has weakened somewhat. The traditional case for rate increases is to protect the economy from risks that arise when rates are too low for too long, particularly the risk of too high inflation. Over the past few months, that risk appears to have diminished. 연준은 특히 오늘 내놓은 성명서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란 표현을 삭제했는데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들은 연준이 사실상 금리 인상 기조를 중단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반대해온 것에 대해 결국 연준이 완전히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SBS CNBC 김영교입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가 한진칼의 감사 1명과 사회이사 2명의 선임을 제안했습니다. KCGI는 사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감사인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현 경영진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회이사들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원조사업 참여 전략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원조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과 참여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코이카는 글로벌 원조 시장 규모는 우리 돈 160조 원에 달해 앞으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로 아침까지는 크게 춥지 않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 1도에 머무는 등 쌀쌀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내려가 영하 7도의 강한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아 춥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올라 모레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잦아들며 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다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전국의 공기질이 무난하겠지만 오후 들어 서쪽 지역과 강원 영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 동부, 경남과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나 눈은 저녁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2도에서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영하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부산의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다가 설 당일에 다시 반짝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